네, 여러분 책 393쪽에 있는 지방자치론입니다. 지방자치론에서는 총 9개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행정학 기론과 행정학 시험에 이 지방자치 문제가 꽤 많이 나오죠. 그죠?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분야를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지방자치론을 보는 맥락을 잠깐 설명하고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를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지방자치 요소라기보다는요. 우선 국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죠. 국가 밑에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밑에는 다시 주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론을 볼 때는 단순히 지방정부만 보는 게 아니라 이들 간에 엮어서 봐야 되고, 또 다른 문제는 지방정부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지방정부가 있는 반면에 큰 지방정부도 있고요. 아주 작은 지방정부도 있습니다. 다양하다는 거죠. 몇 가지 이슈를 나눠보면 첫 번째 이슈는 분권입니다. 분권이라 하면 국가의 권한을 얼마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느냐는 거죠. 자, 그 얼마만큼 지방자치에 내려주느냐에는 어떤 규범적 결론은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더 달라 그러겠고요. 국가는 더 안 주겠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망과 같습니다. 그 핵심은 뭐죠?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하면 완전히 독립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비슷합니다. 첫 번째가 분권이에요.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망. 두 번째는 모든 지방정부는 누구에 의해서는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이 지방정부에 많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민주주의를 좌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방정부가 주민 참여 없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정부는 여기에 있는 지방정부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 의해서 독재적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저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시장은 알지만 구청장 이름은 모릅니다. 제가 지방자치를 전공한 학자이지만 몰라요. 그만큼 이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근데 요 두 가지 관계는 서로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이 지방정부의 참여가 별로 없는데 국가가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내려주면 지방정부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겠습니까? 공무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독재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얼마만큼 분권을 내리느냐는 것은 얼마만큼 참여가 잘 되느냐를 고려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사실 지방자치론의 상당히 중요한 쟁점인데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형평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자치단체가 서울시라고 합시다. 요 자치단체가 성남시라고 합시다. 요 자치단체가 전라남도 신안군이라고 합시다. 요 자치단체가 경상북도 청송군이라고 합시다. 지금은 이게 제가 그린 게요. 크기는 아니에요. 경상북도 청송군의 크기는 서울시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재정력을 중심으로 제가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돈이 가지고 있느냐잖아요. 자, 재정력이 서울은 이만큼이고 성남은 이만큼이고 신안군은 청송군은 이만큼이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국가가 이젠 니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하고 강하게 분권을 줬다면, 이 분권을 해버리면 청송군은 더 못 살게 되겠죠. 왜? 여기서는 예산이 나올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서울시는 나올 돈이 더 많게 더 잘 살겠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이런 형평성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이게 지방자치의 세 번째 쟁점입니다. 지방자치는 이 세 가지 쟁점을 잘 해소하고 조화롭게 잘 만든다면 아주 좋은 지방자치가 되겠죠.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이율 배반적으로 돌아가요. 예. 분권을 강화시켜 버리면 수평적 형평성이 더 저해되어 버린다는 거죠. 예. 재정적 분권을 강화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좀 보지만 지방자치론을 공부할 때는 큰 틀을 이런 걸 가지고 봐야 되겠다. 지방자치론에서 첫 번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효율성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객관식 준비하는 학생들도 좀 봐야 되겠지만 주관식을 준비하는 학생들 뭐 행정학에서는 이 별도의 이 부분은 지방자치론의 영역이지만 행정고시 2차에서는 지방자치론의 영역이지만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꼭 알아둬야 될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시의원, 뭐 도의원 이런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 돼. 지방자치를 없애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아니면 또 그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학자들의 논의를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좋아.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느냐, 효율성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들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예요.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 관계 부정설과 관계 긍정설이 있습니다. 관계 부정설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아무 관계도 없다는 주의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주장을 보면 첫째, 일단은 관계 긍정설부터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랑 민주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관계 긍정설은 첫째, 국가라는 거대한 응집된 기관은 파편화된 국민들을 조정하기 쉽기 때문에 독재 정부로 흐르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막아주는 것이 지방정부라는 것. 어떤 논리냐면 이렇습니다. 국가정부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수천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천만 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민들은 형해화된 각자 떨어진 개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 5천만 명을 한 번에 움직여 나가면 독재 정부로 흐를 수 있으니까 이 국가와 이 시민들 사이에서의 완충작용으로 이런 지방정부를 만들어 놓으면 이 국가의 독재화를 흐를 수 있는 완충작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중간기구로서의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독재정부를 막기 위한 하나의 논의다. 그래서 지방정부를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민주주의가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에게 지리적으로 지방정부는 주민에게 지리적으로 근접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지리적으로 근접해서 참여가 용이하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방정부는 누구에 의해서 선출됩니까? 지방 주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지방정부의 참여, 선거 등을 통하여 사실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게 되면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부정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더 악하게 만든다 이건 아니고요. 두 간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첫째는 국가가 독단적으로 흘러서 독재를 방지한다고 니네들이 얘기하는데 반대편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미 독재적 국가랑은 독단적으로 흐르는 또는 그런 왕정은 이미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 이전의 이야기고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 세계가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독재로 흘러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미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한국과 같은 데서 무슨 그런 독재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 지방정부가 없다고 해서. 둘째는
지방자치를 하면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그러지만은 바쁜 사람들이, 바쁜 현대인들이 어디 지방정부에 참여할 시간이 어디냐. 실질적으로 참여가 되느냐, 참여 안 된다는 거죠. 셋째, 지방정부를 만들어놨는데 그 사실 가보면 지방정부도 소수의 지역사회의 엘리트에 의해서 장악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그 지역의 동문, 뭐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전주고 출신, 대구고 같은 대구고 출신, 경북고 출신, 진주에는 진주고 출신, 강릉에는 춘천고, 강릉고 출신, 뭐 이런 어떤 족벌 세력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연으로 인해서. 그게 오히려 독재를 이끌지 않더라도 소수 엘리트에 의한 집단 통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넷째, 지방자치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학습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자치가 아닌 국가의 대통령을 선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선거할 때는 민주주의 학습하지 않았느냐? 다 학습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상당히 양쪽의 논리가 아주 팽팽하죠, 여러분 들어보니까. 또 지방자치가 효율성거예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와 효율성과의 관계예요. 지방자치가 효율성과의 관계가 있다. 이런 주의자와 관계가 없다는 주의자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효율성을 보장하는 좋은 장치라는 주장은 첫째,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때문에 가려운 것을 긁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 둘째, 지방정부는 하나의 독립된 단일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중앙정부는 여성부, 환경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방정부는 이런 것들 다 있다는 거죠. 셋째, 지역사회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행정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라든지 쓰레기 줍기 행사를 하면서 뭐 동네 사람들이 같이 나온다든지 뭐 한부모 가정 돕기를 서로 돕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를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하는 거죠. 넷째, 중앙정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지방정부에서 행정이나 정치적 실험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논의예요. 작은 곳에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제예요. 중앙정부도 대통령제, 지방정부도 대통령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의원 내각제를 한번 도입해보고 이걸 가지고 중앙정부에 도입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상호 간의 경쟁을 하게 되면 더 열심히 노력하는 효율성이 보장된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견해. 그렇지 않다. 첫째, 지방자치가 국가라는 차원에서 엄청난 비효율이 유발된다. 왜냐하면 지방정부 간 갈등과 마찰, 지역이기주의 이런 거죠. 각 지방에서 의자 하나를 사는 게 아니고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다 사서 나눠주면 훨씬 더 의자도 싸게 살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죠. 둘째,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의해 일사분란한 지평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왜? 지방정부가 저항하거나 갈등,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외국에 있는 우리 코로나 감염자들이나 외국에 있는 한국 교포들을 우리가 데리고 왔죠. 그래서 도대체 어느 지역에 이 교포들을 국가시설에서 머무르게 할 거냐에 가지고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었죠. 그죠? 그 지역에서. 나중에 또 허락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 셋째는 지방정부 간 경쟁이 효율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경쟁과 마찰로 낭비를 초래된다. 그래서 지방자치 자체가 결론은 뭐냐? 지방자치 자체가 민주주의나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일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